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자,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의 베리타스를 찾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뭐요? 베리타스, 베리타스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근데 제가 그 소개를 해야지 그 예. 인사를 하는 거지. 그냥 막 아무 데서나 막 나오면 어떡해요. 예, 알겠습니다. 실수. 법무법인 동아의 이정일 변호사님이십니다. 소개는, 자세한 소개는 저희가 저번에 했었고요. 자, 오늘도 이어서 할 겁니다. 뭐냐면, 사참에서 발간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 오늘 할 부분은 2장. 세월호를 어떻게 침몰했는가. 어찌 보면 가장 핫한 부분이죠. 핫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핫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고, 구성은, 첫 단락이 불안한 출항, 두 번째 단락, 세월호 침몰의 재구성, 세 번째 단락, 세월호 침몰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 부분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정일 변호사님께 좀 PPT를 좀 동영상과 같이 좀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피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만든 PPT로 저희가 발제를 듣고 그 발제를 들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뭐 괜찮겠죠? 네, 바로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2장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네. 우리가 세월호 침몰의 서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세월호 침몰의 서사는 첫 번째,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다. 세 번째, 세월호는 화물칸에서 화물이 이동했다. 네 번째, 세월호는 넘어지고 침수되어 침몰했다. 요 서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우리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제대로 던져져야 그에 대응한 답도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월호는 왜 오른쪽으로 계속 선회했는가? 두 번째, 세월호는 왜 왼쪽으로 계속 기울었는가? 세 번째, 세월호 화물칸에서 왜 화물이 이동했는가? 네 번째, 넘어진 세월호는 어떻게 침수되어 침몰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에 2장에 1절, 2절, 3절로 해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제목은 불안한 출항, 그리고 2장의 2절은 세월호 침몰의 재구성, 2장 3절은 침몰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시 2장 1절에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도입과 전개축, 그리고 2014년 4월 15일 출항 당일의 세월호, 선박 보건성은 어떠했는지, 화물 적재 상태는 어떠했는지, 수밀 관리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아마 2장 1절의 소 제목으로서 아마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세월호 침몰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주요한 키워드는 멈추지 않는 우선회, 그리고 급격한 현경사, 그리고 열린 수밀문 탓에 빨라진 침수와 침몰. 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침몰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조타장치 고장에 의한 침몰설의 재현과 검정, 그리고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의 재현과 검정,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침몰 원인에 대한 네덜란드 마린의 분석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조선학회의 견해는 어떠한지 요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참위 위원들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종합 결론과 진상 규명의 한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불안한 출항과 관련돼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도입과 전개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개조 전후의 비교를 박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로 이해해야 될 것은 만재 배수량의 개념과, 그리고 화물 적재 최대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선박 평행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요 두 가지 내용은 선박 복원성 계산서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개조 후에는 적재량 같은 경우에는 한 1,450톤이 감소를 했고, 평행수 같은 경우에는 1,333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역시 상승을 했는데, 무게중심은 세월호의 복원성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호수에서 오리배를 탈 때 앉아 있었을 때의 무게중심과 섰을 때의 무게중심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리배에 굉장히 균형이 흐트러지죠. 서게 되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재 배수량 개념은 외력설로 주장하고 있는 잠수함 추돌설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PPT의 왼쪽 칸에 만재 배수량이라는 것은 세월호의 자체 무게와 화물을 다 실었을 때에 차지하는, 물 위에 배가 떴을 때 물을 밀어내므로써 차지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부피와 물의 밀도로 계산해서 무게로 이렇게 계산하는 값인데, 세월호는 9,900톤, 약 10,000톤의 만재 배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재 배수량이 뜻하는 것은 잠수함 추돌설 같은 경우에 제가 PPT의 내용을 조금 이동을 해서, 세월호는 8시 49분 34초경에 약 20도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기울고 난 다음에 이제 잠수함이 뒤에서 추돌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는 그 당시에 17노트로 가고 있었지만, 대략 그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앞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게 되는데요. 이 선회 개념의 세월호가 만재 배수량 10,000톤이 잠수함에 의해서 뒤에서 앞으로 밀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선회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만재 배수량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월호는 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배였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연이 시원찮네요. 자, 보겠습니다. 세월호 뱃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거리는 145.61m. 세월호 좌연에서 우연까지의 거리는 22m다. 세월호의 위쪽 3계층은 승객이 머무는 객실이며, 가운데 2계층은 차량이나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화물칸이다. 차량 적재구역인 D갑판 화물칸 밑으로는 E갑판이 있는데, 여기엔 기관실, 평형수, 연료유, 청수탱크, 횡방향 스러스터 등이 있다. 네, 세월호 개조 후의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저에 한 1,073일 동안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죠.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해수면 위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포 신항에 거치가 됐죠. 그래서 거치되고 난 다음에 일정 정도의 그 화물을 꺼낸 다음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3D 스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보여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세월호 선체 내 스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필요한 설명을 위해서 잠시 스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월호가 처음 들어가게 되면 화물칸 D갑판입니다. 그러니까 D갑판이라는 뜻은 그냥 바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B갑판입니다. 왼쪽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시 중단시키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면 세월호가 해저로 가라앉을 때 왼쪽으로 해저맨이 먼저 닿았기 때문에 왼쪽 부위에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거나 아니면 끊어져 있거나 이런 파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4.5도 밑으로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시면 이게 프레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웬만해 갖고는 잘 이렇게 파단이 안 나는 곳이고, 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외판이 있는데 외판은 쉽게 파단이 날 수 있거나 손상이 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데크에 실린 함물이 우리 침몰 원인을 설명할 때 주요한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주 무거운 70톤에 달하는 드라이 믹서기가 3대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D데크 뒤쪽으로 쭉 가면요, 이 보이는 곳이 타기실이고요. 이제 D데크에서 밖으로 나가는 램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C갑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C갑판 저 앞쪽으로 가면은 앵커를 가 있는 곳이고요. 선상갑판이죠. 네, 선상갑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네, 여기가 트윈데크 부분인데 이렇게 화물을 끝내기 위해서 갑판이 전정이 많이 이렇게 제거됐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4월 15일 출항 당시 혹은 사고 당시에 세월호 보건성은 어떠했나? 아마 그 기간별 보건성 수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크게 선조위 때만 보면 GM은 출항 당시의 보건성 수치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GOM은 사고 당시의 보건성 수치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조위 때 내인설의 입장과 열린한 입장에서 보건성 수치가 이렇게 서로 달랐는데요. 보건성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영상, 보건성 비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건성이 높은 수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게 빠르고요. 보건성 수치가 낮으면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성 수치가 높을 때의 배, 그리고요, 보건성 수치가 낮을 때의 배의 어떤 복원되는 상태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요, 충분히 보건성 수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성 수치가 우리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얼마만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종합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월호 보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Z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린이 세월호 침몰 원인 자유항주 실험을 통해서 300회 이상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도출된 결론적인 세월호 보건성 GZ 곡선입니다. 선조위는 인양 이후 1대25 비율로 축소한 세월호 모형을 대형 수조에 띄워 참사 당시의 항적을 재구성했다. 이로써 세월호의 독특한 보건성 특징을 확인했는데, 세월호는 배가 일단 10도 정도로 기울고 나면 그 이후에는 대략 30도까지 빠르게 기운다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보여. 선조위는 인양 이후 자유항주 1대 모형 25 실험을 비율로 하면서 축소한 설명을 세월호 드리고 있습니다. 모형을 대형 수조에 띄워 참사 당시의 항적을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이로써 세월호의 독특한 앞부분이 보건성 특징을 가늘고, 확인했는데 예, 뒤로 세월호는 갈수록 배가 넓고요. 일단 10도 정도로 마지막 기울고 부분에 이제 나면 스턴 램프 그 이후에는 부분인데 대략 이렇게 30도까지 홈으로 빠르게 이렇게, 기운다는 것이다. 삼각형 모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모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세월호 그 보건성의 GZ 곡선을 이루는 원인에 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는 서해시 여객선이 이 국제 규정상 10도 이상 기울면 안 된다라는 국제 IMO 규정에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 행경사각 10도 이상에서는 세월호의 어떤 복원성 모멘텀, 그러니까 기울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힘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월호 선체가 앞부분은 굉장히 좁고 뒤로 갈수록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아까 제가 말한 스턴 램프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도를 기울게 되면 그 공간이 침수가 되는데, 침수가 된다라는 것은 계속 속도가 있는 배가 계속하면서 침수가 되면 저항을 느끼겠죠. 그러면 뒤에서 미는 힘에 저항이 있으면 더 급하게 기울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세월호는 10도 행경사에서 40도까지 한순간에 가는 이런 보건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유항주 300회의 모형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세월호가 서해시에 이 보건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인설과 연린안이 첨예하게 그 보건성 수치와 관련돼서 다투고 있는데, 둘 다 서해시의 세월호 보건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다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자, 연린안 같은 경우에는 11.8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세월호는 18도까지 기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인설은 16도 이상 기울면 안 되는데 세월호는 35도까지 기운다. 그러면 마린의 그 세월호의 보건성 특징과 결합을 하게 되면 세월호는 10도에서 40도까지 기울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보건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인설과 연린안의 보건성 수치의 서로의 어떤 견해 대립이 큰 실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세월호 당일 세월호의 내부 화물 적재 상태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갑판인 경우에는 그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보통 그 화물을 적재할 때는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화물은 아래로 싣고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짐은 위로 싣는 거죠. 그래서 D갑판에는 주로 대형 트럭이 많이 실렸고, C갑판인 경우에는 자동차 화물이 주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D갑판 화물 상태에서 보면 드라이기 세대가 있는데, 아마 이 드라이기 세대의 이동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설명의 어떤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변호사님 드라이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가 아니고요. 곡물 건조기입니다. 곡물 건조기. 몇 톤 정도죠, 이게? 이게 한 대당 30톤에서 40톤 사이죠. 50톤, 70톤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게 하나 있고 네, 작은 작은 게 것들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네. 이동하게 되면 세월호의 어떤 그 기울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게 원래 자동차나 그 트럭을 실으면 네 곳에 뒤에 두 곳, 앞 두 곳에 이렇게 그 묶어두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세월호의 갑판에 실었던 화물에 대해서는
묶어두는 꼬박 상태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추락 당일의 세월호 어떤 숙밀 관리가 어땠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것은 뭐, 도면이 있긴 하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를 통해 빠른 침몰의 원인인 침수 과정과 경로를 재조사했다. 먼저 침수로 세월호의 부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배의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건현 갑판인 D 갑판에서 E 갑판 사이 물이 선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닫혀 있어야 할 계구부 대부분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인양 후 선체 조사에서 맨홀로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 닫을 수 없거나 맨홀 덮개가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운항 시 닫아야 할 계구부를 관행적으로 닫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월호 선원들의 개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네, 이게 세월호가 인양되어서 비로소 조사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참사가 일어나면 어쨌든 점검물을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라고 하면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아마 지필 진인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즉,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는 원래 출항하기 전에 그 운항 관리자가 확인을 일일이 다 하고 나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는 인천항을 떠난 이후에 무전으로 운항 관리자에게 뭐 몇 명 탔고 그 다음에 화물이 어떻고 출항 당시에는 공란을 비워줬던 공란들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 내용이 실제 내용과도 너무 달랐다. 그래서 즉 일반 화물 차량 150대라고 보고를 했지만 실제 화물은 2200톤이 넘는 화물이었고, 그 다음에 화물 적재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묶어둔 고박 상태가 아닌 불량 상태였다는 사실을 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 보고서를 통해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아마 종합보고서 집필진이 굉장히 강조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일단 중단을 하고요. 제가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뭐 긴장도가 높아지고 네? 평소보다 더 긴장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아마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는 가능하잖아. 언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안 잘라낼 것 같은데. 자연스럽다고. 그래. 뭐 하여튼 이정현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 다 늘 거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저 감기 때문에 계속 훌쩍이고 있어서 이게 참 좀 그렇네. 그럼 계속 꼭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월호 침몰의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호가 어떤 상태였거나 혹은 어떤 현상이었는지를 좀 확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멈추지 않는 우선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거는 세월호 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항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월호를 마치 위에서 8시 48분 24초부터 49분 50초까지 마치 위에서 세월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 모습은 결국에는 세월호가 멈추지 않고 우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선 기울기와 관련돼서는 세월호 내부의 모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화선 기울기는 8시 48분 2초부터 49분 31초까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체조사위원회 때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를 복구했고 분석한 결과의 시간들은 8시 49분 34초부터 49분 48초까지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세월호 내부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KBS에서 영상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영상 분석을 촘촘하게 잘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월호 조타수가 우연 오도를 조타한 이후에 벌어진 세월호의 위에서 쳐다본 모습과 내부의 모습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BS가 영상 분석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점은 8시 49분 34초. 들리는 소리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엔진음만 울리던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정체모를 충격음이 이어집니다. 바퀴가 들린 화물차가 휘청거리더니 대형 중장비를 시작으로 화물차와 승용차가 한꺼번에 미끄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선체 왼쪽에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며 침수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사고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 속 쇠사슬이 기운 각도는 18도. 그 뒤 5초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8시 49분 40초 갑자기 출렁하더니 불과 8초 만에 50도 넘게 기울었습니다. 8시 49분 40초쯤 차량들이 한쪽으로 일제히 쏠리면서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1분여 전 언뜻 보기엔 미동조차 없어 보이지만 영상 재생 속도를 높여봤더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합니다. 이때가 8시 48분 51초. 영상의 기울기 변화를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미세하게 기울던 배가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하더니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왼쪽으로 쏠립니다. 세월호는 침몰 직전 이미 50여 초 동안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네, KBS가 그렇게 분석한 내용이 실제로 사참이 CCTV 복구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 영상 중에서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 매점인데요. 매점에 전화기 줄이 이렇게 기울고 있는 모습이 세월호 내부의 기울기 각도를 분석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한 20도 정도까지 이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8시 49분 31초에 세월호 기울기 20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찰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틀은 영상이 먼저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조이가 지금 블랙박스 영상 한 게 나중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박이 그러니까 그 평상시 같이 가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매점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화물들이 무너지는 이런 시간대인 거죠. 네네. 그래서 사참위가 CCTV 복구한 영상의 분석 시간대와 선체조사위원회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시간대를 결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기울기를 세월호 행경사 추정 그래프를 완성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즉 8시 48분 24초부터 8시 49분 51초 사이에 세월호 기울기의 경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8시 48분 24초경에는 세월호가 수평 상태로 있다가 8시 48분 56초에 약 9도 내지 10도 정도 기울고 8시 49분 31초는 20도 내지 21도 정도 기울었고 8시 49분 51초에는 45도를 기울은 거죠.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수평 상태로 보이는 이 구간이 마치 세월호가 기울었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 9도에서 스테디 상태로 쭉 가다가 다시 21도까지 확 기울었고, 21도에서 잠시 스테디 상태로 있다가 45도 기울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울기 경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0도에 있다가 10도까지 잠시 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21도 갔다가 21도에서 다시 45도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너무 빨리 돌려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멈추지 않는 우선에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선조위 때 원인을 두 가지로 지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어서 조타수가 탈을 쓴 것보다도 더 많이 돌아가서 우선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 외력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선회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설을 기각시키는 그 검정 실험을 통해서 기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외력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외력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력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봐서 결국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왜 멈추지 않고 어느 쪽으로 계속 선회했는가를 설명을 결국 하지 못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급격한 행사와 관련돼서 멈추지 않는 급격한 기울기가 왜 계속됐는가에 대해서 함몰 이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의 그 침몰 원인과 관련돼서 용역을 받았던 영국 브룩스벨이 함몰 이동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기울기 20도 시점에, 즉 8시 49분 26초경에 D갑판에 철근 디스크 건조기하고 트레일러가 초기 함몰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8시 49분 40초 이후에 대량 함몰 이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 내인설은 브룩스벨의 용역 결과를 채택을 했고 열린안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참위가 선내 CCTV를 복구를 해봤더니 8시 49분 31초경까지 D데크 갑판에 디스크 건조기 이동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C갑판에 8시 49분 43초경 레카 차량이 전도되면서 8시 49분 45초부터 48초 약 3초에서 5초 사이에 C갑판 함몰 대부분 이동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참위는 D갑판에 함몰 이동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는 함몰 이동이 있었다 없었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8시 49분 39초에서 40초경 행경사 변화율이 굉장히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에 대량 함몰 이동을 유발한 외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조사관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들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그때 소리나 그 행경사 변화율의 정점이 D데크의 함몰 이동일 수도 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에는 사참위는 함몰 이동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한조선학회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학회의 의견은 모형 실험을 통해 얻은 ROH, 그 행경사 변화율, 그리고 ROT가 뭐죠? 선회율.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렇게 그 AIS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이 그 궤적의 초당 돌아가는 각도, 요것이 실선, 그러니까 AIS 데이터의 궤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외력을 추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공학적이다. 이런 입장을 견해를 밝혔고요. 마린 같은 경우에는 영상 기록 등을 분석하여 추정한 값, 즉 기울기의 행경사 변화율과 관련돼서 행경사 각각의 각도 값이 있는데 그것을 초당으로 미분하는 각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계산하여 도출한 행경사 값은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작은 오차만 있어도 행경사 속도가 전혀 다른 값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물이동과 관련돼서 마린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어려운데, 네. 좀 그런 거예요. 사참위에서 조사관들은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제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종합보고를 쓸 수 없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상황이죠. 근데 뭐, 조사관 대부분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일부 조사관들과.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문호승 위원장님이 그렇다면, 대한조선학회라든지, 그러니까 좀 권위 있는 곳에 자문을 구하겠다 해서 지금 대한조선학회와 마린해양연구소, 여긴 또 가서 실험까지 직접 했죠. 사참위에서. 그래서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대한조선학회가 얘기한 ROH와 ROT가 실선 궤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력을 추정하는 것은 이 말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인 얘기인데, 실선 궤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이어붙인 궤적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배가 움직인 궤적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공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고, 왜냐면 이건 증거가 아니고, ROT나 ROH 같은 경우는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경량성? 뭐 경향성 같은 거, 추정값 이런 걸로 보는 거지, 이걸 증거화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마린해양연구소도 같은 얘기로 한 거예요. 뭐냐면 미분하지 않냐 니네 영상 기록을 보고, 그러면 영상 기록 자체가 이게 초당 몇 프레임 되는지 이것까지 계산하고 또 여기서 또 미분을 또 해버리면 이게 오차값이 너무 커져버린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경향성만 보지 이걸 갖다가 몇도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월호 침몰의 재구조과 관련돼서 세월호가 멈추지 않고 왜 오른쪽으로 계속 선회했는가는 결국 설명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기울기가 계속 됐는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설명을 못한 것이 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요. 그러면 이제 세월호가 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침수되고 침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체로 보면 선체조사위원회 침수 경로와 침몰 과정을 설명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침수 경로와 침몰 과정을 어떻게 조사하고 침몰 마린의 실험을 통해서 밝혔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침수 경로와 관련돼서 세월호를 인양하고 나서 첫 번째 확인한 것이 루브 통풍구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세월호가 누워 있었을 때 루브 통풍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손잡이 부분인데요. 손잡이 부분을 오른쪽에서 들어 올리게 되면 이게 핀 안전기실로 연결되는 굉장히 네모의 이 통로가 해수가 들어가게 되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다시 세월호를 바로 세우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되고요. 이 사진에서 문을 위로 올린 상태로 되면 통풍구 손잡이를 올렸을 때는 핀 안전기실로 해수가 유입이 되고요. 요걸 들어서 다시 내리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는 이 통풍구를 통해서 해수가 핀 안전기실로 가는 게 아니라 C가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침수 모형 실험을 했는데요. 선체조사위원회가
피난전기실 시나리오를 더 신뢰하게 된 이유는 조금 뭐 영상을 통해 설명이 되겠지만 45도 기울었을 때에 물이 그 C데크 갑판으로 들어오는 여기에 루브 통풍구 손잡이가 위로 올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전기실로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만 C 갑판으로 다시 해수가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침수 실험을 한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세히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박과 이제 뭐 비교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횡경사 가게 이루는 세월호가 갖고 있는 형상에서 시간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일정 횡경사가 이상이 됐을 때 빠르게 배가 돌아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세월호 최초 침수 시작된 시각이 8시 49분 45도 상황이고요. 그 뒤로부터 1시간 동안의 횡경사 변화량은 약 17도 정도 되고, 그 17도 상황에서 약 35분이 흐른 뒤에 65도로 급격한 횡경사 변화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수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선박의 침수 과정과 일반적인 선박의 침수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현 갑판인 D 갑판의 하부 구조인 E 갑판으로 침수 가능한 여러 개의 통로를 발견했다. 좌연 45도 기운 상태에서 내부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다양했다. 하지만 좌연 C 갑판에 주차되었던 1톤 트럭의 218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초기 침수에 대한 경로를 추정할 수 있었다. 선조위에서는 마린의 침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횡경사 각도, 예상되는 횡경사 각도와 선박의 형상과 수밀 구획이 고려된 선박의 도면, 그리고 계구부 해치, 그리고 각종 통풍구, 수밀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해서 마린에서만 갖고 있는 감압수조 그리고 대기압수조를 통해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감압수조를 사용한 이유는 국내에는 감압수조 시설이 없었고 모델이 1대30 비율로 축소 제작됐기 때문에 모델이 받는 압력을 현실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가장 잘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린의 그 감압수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결정했는데, 그 중 한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C갑판 시나리오, 루버 통풍구를 통해서 C갑판으로 물이 쌓이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피난전기실 시나리오, 그 외판으로 연결된 루버 통풍구를 통해서 피난전기실로 연결되는 통풍 구조로 피난전기실이 먼저 침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서 피난전기실 시나리오가 더 맞다. 왜냐하면 그 정밀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덮여있던 피난전기실 통풍 그 루버 벤트가 피난전기실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침수 모형 실험으로 밝혀낸 사실은 이렇다. 좌연 45도 기운 세월호는 C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연결된 피난전기실 통풍통을 통해 침수되었다. 그 후 기관장비 구획으로 연결되는 열린 맨홀과 수밀문을 통해 기관실, 보조기관실, 축실, 선미 스러스터실, 그리고 타기실의 침수로 이어졌다.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닫혀 있어야 할 계구부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모형이 빠르게 침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C갑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횡경사가 더 많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피난전기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홀수가 증가하고 횡경사가 진행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다가 외판에서 C갑판으로 연결된 배수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배수구 조사를 통해서 그 배수구는 밸브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배가 횡경사가 45도 정도 기울었을 때는 이 배수구를 통해서 바로 C갑판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었음을 확인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각 갑판에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 밖으로 배출하는 배수구가 선체 외부로 연결되어 있다. 건현 갑판인 D 갑판의 배수구는 외부로부터 물의 유입을 막는 스톰 밸브가 있지만 수면보다 높이 위치한 그 외의 갑판에는
밸브 없이 외부로 연결되어 있다. 선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선박이 과도하게 기울어 시갑판 배수구의 높이가 수면과 같아지면 해수 유입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시갑판 루버 통풍을 통해 핀 안정기실로 1차 침수가 시작되고 C갑판 배수구를 통해 C갑판으로 침수가 시작되는 최종 침수 경로를 완성했다. 완성된 최종 침수 경로는 마린 실험을 통해 인양전 제기된 침수 경로보다 실제 세월호 침수 과정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화면은 몇 번을 봐도 지금 막 감정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대별로 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타장, 아니, 결국 그러면 침몰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좀 전에는 침수 침몰 과정은 좀 설명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선조위 때 조타장치 고장에 의한 침몰설의 내인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력 가능성을 주장했던 연린난이 있었는데 먼저 침몰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타장치 고장에 의한 침몰설의 재현과 검증을 사참위가 하게 된 거죠. 먼저 선체조사위원회의 내인설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해서 타가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가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면 선회하게 되면 당연히 이 세월호가 왼쪽으로 급격한 행경사가 생기고 그래서 화물 이동에 의해서 세월호가 넘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참위가 내인설의 어떤 조타장치 고장에 의한 침몰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된 겁니다. 검증의 기본적인 가장 전제는 오른쪽으로 타가 돌아가는 전타, 35도까지 돌아가는 전타와 아마 계속해서 언론 보도된 것처럼 세월호가 넘어진 지 10시 시점에 자연 8도로 돌아가 있는 이 방향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뭐 선체조사위원회 내인설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면 조금 내인설이 입장이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참위는 우현급 선회와 자연 8도 방향타가 함께 구현될 경우에는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대각도 조타가 있었을 가능성으로서 설명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과 혹시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겠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참이 타기 모형을 제작해서 우현 전타와 자연 8도 방향타를 검증을 했더니 그런 현상이 구현되지 않더라.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세월호의 어떤 침몰 주장은 기각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솔레노이드 밸브는 언제 고착됐는데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조사 결과는 손상된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이 러버 스토퍼와 철심을 밀어 눌렀으면 철심의 위치 회복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케이싱 손상 시점이 언제냐? 요거는 아마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전후의 어느 시점일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고착된 솔로네이드 밸브의 요 부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데 옆면을 보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착되는 것이 러버 스토퍼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철심이 자기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솔노이드 밸브가 고착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조타장치 모형 실험은 네, 이렇게 실험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타장치 고장에 의한 침몰설 재현과 검증이 안 된다라는 그 진상규명국의 결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한 다수의 위원에 비해서 두 분의 위원은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참위 이민의원하고 이재원 위원이 반대 의견을 했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 조타 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발생하는 경우 우연 전타 현상 발생에 대한 반복 재현성이 검증되었다. 즉, 타기를 한 대 썼을 때 고착을 시켜봤더니 35도까지 가더라. 이거는 그 선조위 때도 그런 결론이 나왔었고 사참위 때도 역시 검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즉, 우연 전타 현상은 반복 재현성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타실에 있었던 선원들이 일관되게 그 사고 당시에 조타기를 오른쪽으로 돌렸다라는 돌렸다고 이야기하는 선원이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타가 고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리고 3등 항해사가 타기 장치를 끄는 행위, 선조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타기 두 개를 가동을 했다면 하나의 타기를 껐다면 다시 팔도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누렁구 여기 밑에 푹 꺼진 공간이 이 철심이 있는데 철심을 제외하면은 이제 빈 공간이 되는데 빈 공간이 되었을 때 해저 40m 정도의 깊이에서는 4.3kg의 어떤 압력이 작동한다.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스토퍼가 쉽게 변형되는, 눌려져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는 그 스토퍼가 변형된 상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논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진상규명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취지의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논거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핀 안정기가 50.9도까지 노이즈업 되어 있는 현상이 있다. 회전 현상이 있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노이즈업 되어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력 가능성을 그러니까 잠수함이 뒤에서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힘으로 추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핀 안정기 작동 원리와 관련돼서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구현이?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이 지금 화면은 왼쪽에 있는 자연핀 안정기와 오른쪽에 있는 우연핀 안정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해수면과 관련돼서 왼쪽은 29.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26.7도 기울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핀 안정기의 각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이게 수평 상태로 배가 가다가 지금 8시 49분 34초경 세월호가 20도 정도 기울었을 때 후미에서 전진 방향으로 잠수함이 추돌을 했다. 그래서 그 추돌의 결과로서 핀 안정기가 59.9도 각도 돌아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핀 안정기가 아래로 25도까지 내려가고 위로 25도까지 올라오는 것은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통상적인 범위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요 핀 안정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항상 접어서 넣었다가 그냥 접은 상태의 그 각도에서 그대로 펼쳐서 운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월호 핀 안정기가 25도 위쪽으로 아래로 25도 움직인다라는 영상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위로 노이즈업 25도까지 가고 아래로 25도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평 상태, 거진 수평 상태로 펼쳐서 운항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에서 잠수함이 충돌하는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어떤 힘의 방향이 있어서 50.9도까지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외력설, 잠수함 추돌설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다면 뭐 핀 안정기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졌는지를 이제 핀 안정기 회전 변형 실험을 통해서 도출했더니 약 157톤 미터의 회전력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쉽게 또 그러면 세월호가 해수면에 착지하면서 그런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저 과정에서 핀 안정기가 해저면에 들어갈 때 그럼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냐 했더니 70톤 정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회전 변형 실험에서 157톤이 나왔기 때문에 착저 과정에서의 해저면에 간입될 때는 핀 안정기가 돌아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 157톤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있는 핀 안정기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나요? 제작도 하고 그것도 돌리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 면은 이 채널 1번은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채널 2번은 아래쪽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동시에 이제 힘을 가한 거죠. 그래서 그 힘이 157톤 나왔다 이렇게 결론인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쪽 방향으로 밀었는데 왜 위로 올리는 힘과 아래로 누르는 힘을 동시에 적용해서 157톤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저희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한쪽 방향으로만 힘이 가해졌는데 실험은 위로도 가해지는 힘과 아래로 내리는 힘이 가해져서 이 두 개의 힘이 결합돼서 157톤이 나왔으니까 그냥 산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가해졌다면 157톤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핀 안정기를 추돌한 결과 안쪽 세월호 선체 내에 있는 이 크루스박스라는 핀 안정기 경락고 변형이 있는데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또 앞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운동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그 이동의 크기는 약 9mm 정도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냐. 그래서 한 2,400톤 하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하중을 도출한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2,400톤의 하중이 힘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세월호를 잠수함이 뒤에서 추돌을 해서 앞 방향으로 미는 힘과 선회시키는 힘이 2,400톤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잠수함 추돌설의 어떤 농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2,400톤의 하중이 이 세월호 자연 선체 내에 있는 크로스박스를 직접적으로 추돌한 하중이 아니고 핀 안정기를 건드려서 요 크로스박스가 움직인 힘이 2,400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까 세월호 핀 안정기를 회전시키는 170톤의 힘과 157톤. 157톤의 힘과 요 2,400톤의 힘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괴리가 많이 생기죠.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상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참위 위원들이 요 용역 결과 분석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핀 스테빌라이저와 이 연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금 그 동체 안에 있는 연결부, 이건 이 통짜가 아니고 지금 그 전 화면을 보시면 이 동그랗게 지금 이렇게 핀 안정기 옆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파손될 수 있는 힘이 2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260톤. 네, 260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7톤의 지금 회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면 경락고까지 변형시키려면 2,400톤의 힘이 필요한데, 뭐 이것도 지금 되게 괴리가 크지만 이게 지금 손상이 돼버린다는, 손상이 될 수 있는 힘이 260톤밖에 안 되니까, 그럼 과연 260톤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설명하셨던 10,000톤짜리 배를 돌릴 수가 있느냐, 넘어뜨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핀 안정기와 이 크로스박스의 이 제작사가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핀 안정기에 260톤이 가해지면 아예 그냥 뭐 부러져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력이 잠수함이 추돌한다 하더라도 힘을 가할 수 있는 최대치는 260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핀 안정기가 유지된 상태로 되려 그러면 260톤의 힘으로 과연 세월호를 앞으로 밀고 선회를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수함 추돌설의 근거로 삼았던 게 선체 외판에 나타난 움푹 들어간 자국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외력 손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이 자국 형상과 관련돼서 위치는 핀 안정기 바로 옆에 있는 72번 프레임의 외판 위에서 찢어지고 옆으로 찢어진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옆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밀린 그 움푹 들어간 텀이 0.175cm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세월호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 5월 18일 날 바로 세워졌죠.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이 수평빔이 3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핀 안정기 이 부위에 이 수평
빔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닥에 있었는데 바로 90도로 바로 세우니까 이제 세워지게 되는 모습. 기둥이 돼버린 네, 기둥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변형이 있는 모습이 수평빔이 있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조금 찢어진 부분만 보이고, 그리고 수평빔과 외판 사이에 보면 이렇게 찢어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평빔을 제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즉, 여기 수평빔이 있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부분도 있지만 옆으로 찢어진 부분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위가 움푹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수평빔이 평평하기 때문에 수평빔 안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어떤 잠수함이 옆 측면을 핀 안정기 부위에 추돌할 때 가져온 외판 변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잠수함 추돌설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종합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요 사진은 이 수평빔을 바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수평빔이 8개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5월 23일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날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수평빔을 하나씩 그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안전점검과 이렇게 연동시키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수평빔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은 5월 23일 핀 안정기 주변에 수평빔이 8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평빔을 제거한 안쪽 면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기 십자형 세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 세기 모양이 굉장히 이게 깡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수평빔 안쪽 면에 나무 판때기가 계속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세기 모형과 이 나무 판때기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건 처음으로 시도해본 그 공법이었잖아요. 인양을 할 때. 보통 인양을 할 때는 세워가지고 인양을 하는데, 눕혀서 인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눕혀서 인양하니까 찢어진다, 우리가. 가족들이.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서 그때 상하이셀 위에서 들어왔던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리프팅 빔 위에다 세월호를 올려놓고, 리프팅 빔을 들면, 그 손상이 많이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선수 들기 하면서 리프팅 빔을 먼저 넣어요. 그러면서 이게 숨이 들기를 안 하고 바로 리프팅 빔을 넣기로 했는데, 세월호가 점점 처지니까,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리프팅 빔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땅에 그냥 박혀 있을 때는, 세월호가 움직여도 되게 조금 움직일 텐데, 떠 있잖아요. 그리고, 쇠와 쇠가 만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호가 미끄러질 거다. 움직이고 미끄러질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해수부에서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해수부에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상하이셀비지하고 지금 논의한 끝에 그러면 세월호와 그 리프팅빔 사이에 쇠기를 박아 놓겠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방법밖에 없다. 솔직히 지금 물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세월호가 그러니까 조류에 휩쓸려서 리프팅빔이 밖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더 큰 파괴가 되고 더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라도 해라 했거든요. 그게 그 쐐기가 이거예요. 나무판과 이 쓰기.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나무 판때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기가 있는데 이 세기가 요 수평빔 한 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33개의 수평빔에 이 세기가 끝단과 하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수함 추돌설을 반박할 때 그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 세기 모형이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외판을 움푹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력 그 진상규명국은 잠수함 추돌설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조선 학회의 입장이 입장이 있는데 그 논거를 네 가지를 그 종합 보고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참위는 핀 안정기가 해저 지반에 관입된 상태에서 회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해저 지반에 박힐 때의 하중을 그 힘의 크기를 70톤으로 봤는데 해저에 관입된 상태에서 이동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70톤의 어떤 하중을 했지만 그 박혀 있는 상태에서 조류의 힘에 의해서 세월호가 수평빔을 마치 지렛대의 어떤 그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었을 때 핀 안정기가 돌아갈 수 있는 이 회전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그 종합 보고서에 써놓은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핀 안정기를 탄소 성체로 보지 않고 강체로 보았기 때문에 핀 안정기의 굽힘 변형을 유발하는 하중과 과회전을 유발하는 회전력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탄성체와 소성체가 있는데 탄성체는 강체로 본다라는 뜻이고 깡철 같은 경우에 잘 안 굽혀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소성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도자기를 만들 때 그걸 소성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의 흙을 그냥 한번 이렇게 으깨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형을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핀 안정기를 강체로 보지 말고 탄소 성체로 봐서 변형을 유발하는 하중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하중에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반박이고요. 그 다음에 경락고 변형 같은 경우에 모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손상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어떤 반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월호 1년 과정에서 선체 변형과 손상이 집중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사 방법의 문제와 조사 해야 될 내용을 불충분하게 했다. 이런 측면의 어떤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 좀 첨언을 드리면 뭐냐면 저희 연구원님들은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수중 영상 세월호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 수중에 있는 수중 영상을 보시면 세월호가 그렇게 막 어디 상처 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바닥면이. 근데 이제 올라와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영상과 확연하게 손상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양 당시에 선체 변형과 손상이 집중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그 대한조선학회의 견해인 거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마린의 분석과 대한조선학회의 견해를 사참위는 종합보고서에 담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 진상규명국의 조사보고서를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면서 그러면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 뭔데? 라는 것을 설명을 나름대로 대체하기 위한 마린의 분석 그 내용과 대한조선학회의 견해를 좀 실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참위 위원회의 뭐 회피 수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명시적이진 않지만 마린의 분석과 대한조선학회의 견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입장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요
네덜란드 마린 해양 연구소의 어떤 그 최종적인 결론과 보고서 요약을 하기 전에 마린에서 자유항주 모형 실험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 이 영상은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세월호 전시회를 네. 마린의 자유항주 모형 실험의 어떤 걸 갖고 전시를 했는데요. 그 전시의 영상을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Yes, my name is Henk van der Boom. I'm a naval architect. I graduated from Delft University and I joined Marine in 1980. And I worked in different positions for more than 42 years. Sable actually was in our news, so I think it was in the 8 o'clock news, maybe earlier that day. Certainly a ferry disaster, you would think of the people on board. Because you know that ferries have a large number of people on board. Marine is open to any investigation, any research project. So we are certainly keen also to contribute to society when it comes to let's say, preventing this type of disasters and knowing the actual cause of this type of disasters, because this is, on one hand, justice for society, and on the other hand, the way how we can improve our shipbuilding technology. We have been involved in water testing for 90 years, so we understand that making a scale model of a ship not exactly the reality, it's still a model of reality. Of course, we try to model all the important aspects. In this case, we were facing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vessel. So we did not have much information about sail, like. 네, 뭐 친근하네요. 저 행카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까 행카 아저씨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 그래서 네덜란드 마린 해양 연구소는 선체조사위원회 때 한 300회 정도의 횟수로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하고 사참위는 114번인가 했다고 그러던데. 예, 그 정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네덜란드 마린 해양 연구소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낮은 GM과 방향타 사용, 그리고 화물 이동이 모형 세월호의 빠른 선회와 극도의 행정사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2018년도 선체조사위원회 모형 실험 결과를 다시 뒷받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 추돌설 관련돼서 외력 자체의 정확한 성격과 동력학에 관한 명확한 가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설적인 외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멸적인 저는 결론을 언급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체조사위원회 때는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다가 사참위 때는 좀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조금 야멸찬 내용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은 대략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GM이 낮다면 그만큼 배가 선회하는 동안 최대 행경사 각도가 커지고 행경사 속도가 커진다. 두 번째, 방향타 각도를 크게 할수록 최대 행경사 각도와 선회율이 증가한다. 세 번째, 화물 이동은 배의 행경사 동력학에 영향을 주며 대부분 선체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초기의 작은 불안정과 모멘토도 선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다시 이것이 큰 각도의 행경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잠수함 추돌설이 주장하는
그 논거 중에 8시 49분 31초까지 함몰이동 없다. 그리고 34초부터 43초 9시 49분 43초까지의 그 소리는 함몰이동이 아니고 외력이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8시 49분 45초경에 움직이는 대량 함몰 이동은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네덜란드 마린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세월호가 20도 이상 기운 그 시점에 초기의 작은 불안정성과 이 모멘텀에서 일부 함무 그러니까 선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큰 각도의 행경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요약 4번은 화물 외력 검정과 관련하여 윈치는 행경사 속도를 증가시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윈치가 작동하는 동안에 행경사 속도가 증가했다. 즉 진상규명국에서는 마린의 그 외력의 힘을 오른쪽 그 핀 안정기 부위에 힘을 가했을 때 세월호 기울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이 외력 가능성을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 네덜란드 마린 해양연구소가 반박하는 내용인 거죠. 즉 설계 자체가 증가시키기에 설계됐기 때문에 그 행경사 증가율은 의미가 없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멸찬 네. 이거 안 실어도 되는데 실었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세기를 박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지금 진상규명국의 입장은 8시 49분 31초까지의 CCTV 복구 영상에 D갑판에 화물이동이 없다. 그런데 34초 이후에 소리가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가 8시 49분 43초에서 48초경에 약 5초 사이에 대량 화물 이동이 있으니까 이거 외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마린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D데크 갑판에서 화물 이동이 행경사 각도 12도 또는 23도에서 시작될 것으로 설정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영상을 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뭐 화면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유항주 모형 실험에서 12도에서 23도까지 시작될 것으로 설정해서 자유항주 모형을 실험을 해봤더니 100톤 정도의 적은 중량이 이동해도 선박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초기 화물 이동이 대량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쇄작용을 통해 행경사 33도까지 빠르게 나아가고 대규모의 2차 화물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 때의 자유항주 모형 실험이나 사참위가 의뢰한 자유항주 모형 실험의 결과는 외력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월호 침몰 원인의 그 자유항주 모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마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제가 그러니까 1차, 3차를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방금 그 영상에서 목소리만 나왔던 그 총괄 디렉터가 그 행카 아저씨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나이도 지금 되신 분인데 되게 그 경력도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한국에도 몇 번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참 기억에 남는데 배가 자꾸 넘어가는데 그 실험을 하니까 우리한테 의아해서 왜 자꾸 니네 배를 넘어뜨려?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ROT가 안 맞고 ROH가 안 맞고 그걸 왜 궁금한데? 배가 넘어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100톤 정도의 작은 중량만 움직여도 배는 넘어가는 거야. 불안정한 배는. 근데 왜 자꾸 니네 넘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간 부분. 입의 형상이 이상하다. 이게 10도 이상 넘어가면 갑자기 보건성이 안 좋아진다, 이 배가. 그 얘기를 그 당시 실험 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마린해양연구소의 그 결론을 딱 보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당시에 그 얘기가. 네. 그러면 이제 대한조선학회에는 네. 한 세 가지를 논구를 들면서 최종적인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요. 첫 번째, 사고 해역의 최저 수심이 30m에 불과해서 작은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자망이 불가능하다. 뭐 이건 아마 뭐 영상에 많이 나와가지고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역 유속이 3노트에 달할 정도로 강한 조류가 발생하는 해역이라 잠수함 조정이 어렵다. 세 번째, 중성부력으로 자망하는 잠수함 자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돌할 경우에 복원력이 취약하여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고, 잠수함이 어쨌든 목격되었을 텐데 목격 보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외력의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현저히 낮으며 내인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조선학회는 마린의 보고서 내용 및 결론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아마 뭐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다음에 살펴볼 때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참위 위원회의 마지막 결론인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력 충돌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침몰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한계로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저의 입장이 아니라 사참위 종합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최대치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결국에는 사참위가 설명했어야 될 우리의 질문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멈추지 않고 왜 오른쪽으로 계속 선회했는가, 이 설명 못했거든요. 두 번째, 멈추지 않는 급격한 기울기를 왜 계속했는가, 이 설명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세 번째 질문이 화물이 이동하는 거. 당시 선박 보건성은 어떻게 했는지, 화물 적기 상태는 어떻게 했나, 그다음에 수밀 관리는 어떻게 했나, 넘어진 세월은 어떻게 침몰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답해져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2회에 걸쳐서 다시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미 있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그 보면 그러니까 발제를 끝내고 예, 발제는 끝냈습니다. 네, 박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 발제 중에 그 마린 연구소에서 선조위 당시에 보냈던 GZ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래프인데, 더 앞으로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요걸 GZ 커브인 거죠? 예, GZ 커브. 이게 지금 그 파란색 선이 이렇게 푹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게 GM 값과 GZ 커브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배는. 근데 이건 확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 상태가 10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복원력이 갑자기 안 좋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우력정에 대한 이해가 좀 없지 않았나, 사참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침몰의 재구성 중에 멈추지 않는 우회전,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8시 48분 24초부터 이제 선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배가, 이렇게, 이렇게, 우연 좋다. 선회를 하지 않으면 횡경사가 생기질 않거든요. 배는, 선회와 횡경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횡경사가 생겼는데, 선회하지 않았다. 그럼 이 배는, 이건 이상한 배예요. 잘못된 배란 말이죠. 근데, 세월호가, 수평으로 가다가 점점점 횡경사가 생겼다는 건, 우연 조타를 하고 있구나. 좌회로 횡경사가 생겼다는 건. 근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8시 48분 58초. 이때가 9도, 10도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48분 56초 이 시점. 예, 이 시점이.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배가.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약간 내려가면서 다시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20도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이게 선조위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거를 사참위에서 그 전화선 기울기로 CCTV 영상을 다시 찾아내면서 분석한 건데, 이 그래프만 보면 정말 불안정한 배였구나. 왜냐면 10도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10도에서 20도까지 더 넘어갔단 말이죠. 배는 20도까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20도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20도 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화물들 쏟아지고 하면서 이게 45도 이상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20도 그러면 그냥 별로 10도나 20도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배라는 거는 20도가 기울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기울은 거거든요. 보통 타고 다니시던 여객선들 있잖아요. 10도 이상 안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야 9도. 근데 20도 넘어갔다는 건 이 배가 다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못 살아나면 이 배는 완전히 이제 보온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 두 개가 되게 의미 있는 그래프인데, 특히나 사참위에서 수평이었을 때부터 20도까지의 이 횡경사 그래프를 찾아냈다는 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석을 좀 잘못해서 아쉽게 그냥 날려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는 우리 소장님의 입장인 거죠? 해석인 거죠? 아니, 이 그래프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야. 전화선 기울기 그래프 이 자체가 그냥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면 횡경사라는 건 선회를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고, 횡경사가 급격하게 됐다는 건, 그 그래프가 갑자기 올라갔다는 건 횡경사를 빨리 했든지 아니면 배의 보건성이 약해졌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다음 발제할 때 관련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네. 드릴게요. 우리 사무사장님은 걱정이 돼요, 저는. 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설명도 목이 아플 정도로 입이 다 마를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편집을 어떻게 할지? 아니요. 편집도 편집이지만, 이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전히. 예. 반복해서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알려드리고, 또,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편집도 걱정됩니다. 아마 제가 요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진상규명국 조사국의 조사관님들은 제대로 종합보고서를 이해 못해서 저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은 오로지 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잠수함 추돌서를 반박하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해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지, 특별하게 반박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서 아까 외판 변형 네. 관련된 부분에서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뭐 이 부분이 외력의 논구로 설명되고 있어서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설명이 좀 불충분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판 변형이 생긴 부분은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쪽에 그러면 또 뭐 데크 스토어와 그 바단이나 변형은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평빔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수평빔 안쪽에 세기형의 그 어쨌든 깡체 같은 게 있어서 움푹 파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것을 5월 11일 바로 세운 다음에 수평빔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수없이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기를 봤다면 이 외판 변형이 이렇게 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에 그 세월호를 바로 세웠던 큰 역할을 했던 조사관이나 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어쨌든 그 데크스토어를 들어갔던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했다. 그리고 그 고려 안 한 것이 사참위에 그대로 이어져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방향을 갖고 조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은 지적하고, 추후에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게 많으신데요? 네네. 자, 연구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저도 쉽게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래도 좀,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노력하셨고, 특히나 오늘은 이 종합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노력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저희 의견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멘트는 우리 성철님 하시는 거죠. 편집이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편집이야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되겠죠. 뭐 안 되면 되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 않을까 싶고, 자, 우리 연구님들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빼겠습니다. 그건 의뢰 당연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자하기 진짜 어렵네.